아름다운 한국 여성 한 명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했으며 시신은 악취나는 도랑에 버려졌습니다. 한국 여론은 이 여성의 진짜 정체가 유명한 프로그램의 아나운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크게 들끓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 역시 대중의 불만을 샀는데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가 너무 성에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다른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6일)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에 있는 한 건설 현장에서 한 굴삭기 기사가 자신의 차량 옆 도랑 속에서 전선으로 묶인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물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물체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우선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생긴 그는 차량에서 내려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그것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이후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그것이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게 말려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침 경비원이 도착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경비원은 도랑 속 물체를 보자 곧바로 막대기를 들고 그것을 찔러보았으며 그 안에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좀 더 분명히 보기 위해 함께 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물체가 가까이 끌려오자 그들은 물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손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처럼 충격적인 시신을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정체불명의 붉은 물체를 육지로 끌어냈고 그 안에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었음이 의심했던 대로 드러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는 30세에서 40세 사이의 백인 여성이며 얼굴은 이미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게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동아시아계임을 희미하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신은 중앙경찰서에서 초동 감정을 받았으며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머리와 몸에는 상처와 멍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상반신에 어떤 속옷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하의 속옷은 거꾸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여성이 엽이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소지품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망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문을 대조한 결과 피해자는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한국 국적의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신상이 보도되자 한국 사회는 즉각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2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스트리머인 변아영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부검 결과가 나와야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언론에 현재 타살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아영은 1990년 6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라이브 방송 플랫폼 중 하나인 아프리카TV의 BJ 또는 진행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한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잉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올해 3월 변아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터넷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한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로 인해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은 2023년 6월 4일로 아영이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자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숙소를 쓰던 한 커플의 진술에 따르면 아영은 6월 4일 오후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인 또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영이 밖으로 나갈 때 그녀는 건물 로비에서 그를 만났고 둘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녀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아영과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후 경찰은 몇몇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CCTV 영상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아파트 CCTV 영상이었습니다. 6월 4일 오후 3시 58분 아영은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검은색 평상복은 이후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던 옷과 동일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0분도 지나지 않은 오후 4시 14분경 아영은 아파트에서 몇 블록 떨어진 거리에 CCTV 영상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그녀는 파란 간판이 붙은 중국 병원으로 걸어 들어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속 장면을 바탕으로 해당 병원의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이곳은 아영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였기에 수사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눈앞에 보인 것은 철제 파란 대문에 새에 인사가 붙어있는 단순한 구조의 병원이었으며 문만 봐도 화교가정의 집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간판에는 중의학과, 양의학,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침술 등 거의 모든 진료 과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어떤 의료시설이나 병원 장비도 없었고 몇 개의 의자와 선반만이 흩어져 있었으며 유리문에는 약품 가격표가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니며 대부분 중국인들이 이용하고 한국인이나 캄보디아인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리의 CCTV 영상에서는 변아영이 병원 안으로 들어간 이후 다시 나오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40분 후인 오후 5시 52분경 병원의 문이 닫히고 간판에 불빛도 꺼졌습니다. 오후 6시 12분경 한 여성이 병원에서 나와 주변을 살펴본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19분경 불이 한 차례 꺼진 후 다시 켜졌습니다. 그 후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 근처를 여러 차례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9시 5분경 그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떠났습니다. 2007년식 파란색 프리우스 차량 번호판 2BR9717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약 4시간 후인 새벽 12시 53분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운전자는 차량을 병원 입구 쪽으로 후진시켰습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약 10분 후인 새벽 1시 3분경 그 여성은 다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과 함께 병원을 떠났습니다. 오후 4시 14분부터 새벽 1시 3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아영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 속 남성과 여성은 이 병원의 소유주입니다. 병원 소유주는 화교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라이원 샤오로 30세이고 아내는 차이후이 쥐안으로 39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의료 자격증이 없으며 이 병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무허가 진료소였습니다. 이 부부의 정확한 신원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캄보디아에 약 반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 후이쥐안의 집안은 대대로 의술을 해왔고 라이원 샤오는 아내의 가족에게서 간단한 간호 기술을 배운 후 둘이 함께 캄보디아에 와서 이 병원을 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부부에게 현재 약 7개월 된 아이가 있으며 그들의 병원 운영은 그다지 잘 되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불법 병원이
여태까지 단속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은 아영의 실종 사건에 대해 이 병원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아내는 명백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으며 끊임없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침착했으며 경찰이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거의 어떤 허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이 남성의 얼굴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경찰의 집요한 질문에 부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아영이 자신들의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시신을 유기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 그녀의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원 샤오의 자백에 따르면 아영은 6월 3일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와 특정 약물을 주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약물을 주사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어길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약물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비록 불법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소한의 직업 윤리는 가지고 있었으며 단순하고 익숙한 약물만을 주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모든 걸 걸 수는 없었습니다. 6월 4일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변아영은 다시 병원을 찾아와 이번에는 금지된 약물을 주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원 샤오는 이를 거절하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링거를 대신 주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설득 끝에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언론 보도와 캄보디아 경찰 보고서 사이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과 국내 일부 매체는 그녀가 생리식 염수를 주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범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작성된 캄보디아의 링거 주사 보고가 더 신빙성 있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이원 샤오에 따르면 링거 주사를 맞은 후 아영은 갑작스러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심장약 4~5알을 그녀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아영의 경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으며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련이 멈췄을 때는 이미 아영이 사망한 뒤였습니다. 링거 주사의 부작용이 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라이원 샤오는 자신이 매우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캄보디아 사부 시스템의 낙후성과 부패를 잘 알고 있었기에 구급차를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을 조용히 덮기 위해 그는 매우 대담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바로 시신을 유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신 유기 행위는 오직 자신 혼자만의 계획이며 실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시 뒷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는 간절하고 미안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아내는 아무런 죄가 없으며 그녀를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봐야 할 자식이 있어서 두 사람 모두 죄를 짊어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약을 보관하는 방 뒤편에는 점심 휴식을 위한 방이 있었고 진료실과는 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차이후이 쥐아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녀가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남편의 표정이 다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단순히 피곤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길을 반쯤 가던 중 남편은 도중에 도로변 음식점에서 아내에게 먼저 내려서 음식을 주문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곧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고 차에서 내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웬샤오는 그 후 차를 몰아 시신을 가능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변아영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고 병원에서
약 20km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옮긴 후 유기한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해당 시각 인근 고속도로 CCTV 영상에 따르면 차량은 시신 유기 장소에 도착한 후 5번이나 앞뒤로 움직였고 그날 밤 인근 주민들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 건설 현장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건설 현장 근처에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낚시터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의자는 이전에 이곳에 낚시하러 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주변에 공사 중인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하영은 이전에도 이 병원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6월 3일 사건 발생 전날 오전 11시 58분에도 같은 옷차림으로 병원을 방문한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경찰은 두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아영이 병원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는 라이원 샤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있는 부분은 여전히 변아영의 죽음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영에게 불법 약물을 준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간접적인 원인이었을 뿐이며 그녀를 해칠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영의 몸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녀가 우통을 벗은 채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범인을 밝혔지만 경찰은 범죄 기록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생전에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도 규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외국인인 국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는 특히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지어 법의학팀은 검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그녀의 몸에서 한 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금지된 약물은 프로포폴로, 이는 마취제입니다. 진통, 긴장 완화, 불안 해소,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은 같은 신경 자극제처럼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어 약물의 효과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금지 약물은 한국 연예계에서 흔히 사용되며 행복우유 또는 주사우유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올해 초 한국 영화배우 유아인도 이 약물 사용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기자들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는 거리의 약국에서 5mm짜리 프로포폴을 단 $13에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자들은 변아영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여러 약국을 찾아가 조사를 벌였으나 약사들은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캄보디아 수사관은 시신에 대한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캄보디아의 조사 및 검사 방법이 매우 낙후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제출한 이른바 부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상세한 관찰 기록에 불과하며 비논리적인 관찰 보고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시신의 머리 부위가 부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신체의 타박상 및 앞서 언급된 학대 흔적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으며 외부 폭력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DNA 검사와 같은 과학적인 기술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라이원 샤오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것이라면 DNA 검사를 하십시오. 만약 내가 한 거라면 반드시 DNA가 남아있을 겁니다. 물론 날씨와 관련된 또 하나의 설득력 있는 추정도 존재합니다. 아마도 변아영은 실제로 물리적 충격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6월 4일 병원에 들어간 후 사망했고 6월 5일 새벽에 유기되었으며 6월 6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소 하루 이상 진흙탕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법의학 교수에 따르면 때로는 기후, 습도, 수분 흡수 등으로 인해 얼굴이 부어오르고 장내 세균 분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체내의 붉은 액체가 정체되고 응고되며 피부가 실제로 자주색과 청색으로 변색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마치 학대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캄보디아 당국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아영의 가족은 딸이 금지 물질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금지 물질 남용 이력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딸의 장례를 하루라도 빨리 치르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는 캄보디아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 법에 따르면 검사가 부검을 명령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지 사법기관과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유족은 생각을 바꾸어 부검에 동의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해당 분야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집된 샘플을 정확히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한국, 중국, 캄보디아 간의 외교적 관계에 얽혀 있기에 증거 샘플은 제3국의 법의학 기관에 보내져 검사받게 되었으며 이는 호주나 뉴질랜드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이미 캄보디아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관계 당국은 사건을 공개 재판에 회부하는데 매우 느리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4일 라이원 샤오와 차이 후이지아는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 캄보디아 검찰 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캄보디아 검찰은 사건의 진전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변아영의 죽음은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보와 부검 결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주장과 추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아영의 살해 사건에 대한 주요한 가설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변아영이 불법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에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경비원에 따르면 그녀의 엉덩이에 여러 개의 주사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주사 자국이 캄보디아에서 몰래 받은 엉덩이 성형 수술의 흔적일 수도 있고 혹은 시술 중 발생한 멍 자국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이원샤오의 작은 병원은 일종의 불법 의료 네트워크의 일부였으며 변아영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를 소개해준 사람은 그녀가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함께 지냈던 커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웹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변아영은 2017년에도 한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번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커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측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곳은 캄보디아이며 납치와 인신매매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장기 적출이나 정세 불안, 국가 간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변아영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 부부에게 속아 병원으로 유인되었고 이후 현지인들에게 넘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아영은 병원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 끝에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왜 부부가 경찰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됩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의 죽음이 지역 내 불법 거래와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측은 그녀가 독극물에 의해 해를 입었을 가능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병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병원은 단지 다른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들은 어둠 속에서 다른 불법적인 거래를 벌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판에 적힌 다양한 진료 항목은 그들이 일부 특수 약물을 취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변아영은 병원을 찾아와 약물을 구매하거나 흡입 또는 주사하려 했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의자 부부의 가족은 변아영이 병원에 오기 전에 이미 금지 약물을 주사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라이원 샤오가 그녀에게 링거를 주사했고 그로 인해 면역 반응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만약 아영이 병원 도착 전에 주사했다면 CCTV에 보이는 그녀의 목소리, 행동, 걸음걸이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가설 외에도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변아영은 캄보디아 여행을 결심했는가? 누가 그녀를 캄보디아로 소개했는가? 한국에서 중개인 역할을 한 사람이 존재하는가? 병원 측의 진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부가 유일한 용의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후에 다른 인물이 존재하며 그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캄보디아 법 집행기관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캄보디아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매우 안일한 태도를 보였으며 캄보디아는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이 많아 관광 목적지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